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는 57세 이경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참 조용하고 반듯하게 사셨다. 그렇게들 말해요. 네, 맞는 말일 겁니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찬물에 얼굴을 씻고 부엌에서야 비로소 제 하루가 시작되는 사람. 먼저 간 남편의 빈자리를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 하나 바라보며 빼곡히 채워온 세월이었지요. 그 아들놈 장가 보내고 한시름 놓나 싶었는데 어미의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지요? 자식 걸음걸이만 봐도 어젯밤 잠을 설쳤는지 속은 편한지 다 알아채는 병.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병을 앓아갈 운명인가 봅니다. 오늘 들려드릴 제 이야기는 바로 그 지독한 어미 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도 새벽이 푸르스름한 기운이 창문을 넘보기 전에 부엌에 섰습니다. 뚝배기에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정겹게 끓어오르는 소리가 났어요. 멸치와 다시마로 진하게 우린 국물에 잘 익은 묵은지를 송송 썰어 들기름에 볶다 구수한 집된장을 풀었지요. 오래된 나무도마 위로 제 칼이 부딪히며 탁, 탁, 탁 경쾌한 소리를 내는 동안 압력 솟은 칙, 칙 소리를 내며 구수한 밥 냄새를 부지런히 퍼뜨렸습니다. 이 소리와 냄새들이 어우러져 집안을 가득 채울 때면 저는 마음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내 새끼들 굶기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하는 안도감 같은 거요. 특히 우리 아들 진호가 어릴 때부터 제 된장찌개를 참 좋아했습니다. 엄마 찌개 없으면 밥 못 먹어 하던 녀석이 40이 넘었는데도 이 냄새만 맡으면 아, 살겠다 하며 밥상에 앉는 아들이었으니까요. 얼추 준비가 끝나고 아들 내외를 깨우려던 참이었어요. 안방 문이 열리고 며느리 미선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래 아가. 어서 와서 밥 먹어라. 진호는 아직 자니? 제 말에 대답 대신 며느리는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더니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말하더군요. 아, 어머님. 이 냄새. 속이 너무 안 좋네요. 머리가 다 울려요. 그 순간 부엌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는 듯 했습니다. 제 귀에는 보글거리던 찌개 소리도 밥솥에 김 빠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늘 아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던 자랑스러운 냄새가 오늘은 역겹다는 타박으로 돌아온 겁니다. 며느리 딴에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겠지만 제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때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온 아들 진호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해맑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여보? 어디 아파? 냄새 때문에 그래? 혹시 좋은 소식 있는 거 아니야? 좋은 소식이라는 아들의 말에 세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 손에서 국그릇을 놓으려던 숟가락이 미끄러져 마룻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 하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아침의 고요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향했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지도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5년 전 그날로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던 병원 복도,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손을 비비던 저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술실에서 걸어 나오던 아들의 모습, 아내와 더는 아이를 원치 않는다며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정관 수술을 감행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손주를 더는 볼 수 없다는 서운함보다 제 새끼 몸에 칼을 댔다는 사실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던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나 선명한데 좋은 소식이라니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숟가락을 주워 들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하며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제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더군요. 아니에요, 여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제 아들은 그저 그런가? 그럼 병원이라도 가보지. 하며 아내 걱정에 여념이 없었고요. 그날 아침 우리 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서늘한 벽이 세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늘 익숙했던 우리 집 밥상에 저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앉아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은 그 이상한 아침. 그것이 바로 모든 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 된장찌개는 식탁 위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구수하기만 하던 그 냄새가 그날따라 서럽게 느껴지더군요. 아들 진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 눈치만 보며 허둥지둥 출근했고 집안에는 저와 며느리 그리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미선이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려는 저를 밀어내듯 자기가 하겠다며 등을 돌렸고 방으로 쏙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문 너머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알 길이 없었지요. 그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뻐꾸기 시계가 1시간, 2시간 우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온 집안이 낯설게 느껴지는 기분, 혹시 애청자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쓸고 닦은 내 집인데 꼭 남의 집에 와 있는 이방인처럼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가 좀 넘었을까 정막을 깨고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띵동띵동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현관으로 나가니 택배 기사님이 커다란 상자 하나를 내밀더군요. 수취인 이름은 김미선, 며느리 앞으로 온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받을게요. 언제 들었는지 미선이가 방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상자를 받아든 후였지요. 그런데 상자 한쪽 모서리가 험하게 다뤄졌는지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있더군요. 제가 그걸 미처 못 보고 상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찢어진 구멍 사이로 작고 길쭉한 물건 하나가 툭 하고 마룻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 비닐에 쌓인 하얀 막대기. 제 발치에 떨어진 그것을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거기엔 선명하게 두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심장이 고무신 바닥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스쳤던 아들의 철없는 농담, 입덧처럼 보이던 며느리의 행동, 그리고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새것의 임신 테스트기.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일들이 제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이리 주세요. 제 손에 들린 걸 본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선이는 제게서 테스트기를 거의 빼앗다시피 채갔습니다. 그리고는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아, 이거요? 이거 제 친구 영미 거요. 영미.
걔가 이런 거 사기 좀 부끄럽다고 저한테 대신 주문해달라고 부탁해서 주소가 이리로 된 거예요. 하. 어색한 웃음소리가 텅 빈 거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눈, 다급하게 말을 둘러대는 표정. 그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친구 물건을 대신 주문해 줄 수는 있지요. 하지만 저렇게 질겁하며 숨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러냐 하고 짧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더 캐물었다간 긁어 부스럼만 될 것 같았어요. 미선이는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택배 상자를 끌어안고 자기 방으로 허겁지겁 사라졌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제 가슴에도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그 서늘한 예감이 이제는 살얼음처럼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5년 전 병원에서 분명히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며느리는 왜 새 임신 테스트기를 주문한 걸까요? 아니 혹시 이미 확인을 끝냈기에 믿을 수 없어서 하나 더 사본 것은 아닐까요?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 차갑게 식어버린 된장찌개 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제 밥상에서 낯선 것은 된장찌개 냄새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마음을 품고 있던 며느리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다고.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이 의심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던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제 고요했던 일상에 파문을 일으킨 의심의 돌멩이였지요. 그날 저녁은 숨막히는 침묵의 연속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선이는 제 눈치를 보며 제 방 근처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 것이라는 그 한마디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저를 괴롭혔으니까요.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며 내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우리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공기를 위태롭게 가르고 있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진호 녀석만 오늘따라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 하며 눈치 없이 묻더군요. 그 말에 미선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피곤해서요. 하고 짧게 대답하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던지 제 심장도 같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에 작은 뒤척임에도 귀가 쫑긋 섰습니다. 천장에 어른거리는 희미한 달빛을 보며 수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 친구 부탁일 수도 있지. 요즘 젊은 애들은 별걸 다 부탁하고 그런다더라. 스스로를 다독여 보다가도 아니야. 어느 집 친구가 그런 민망한 걸 남의 집 주소로 시킨단 말이야. 그게 말이 돼? 하는 의심이 뱀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어미의 마음이란 게 참 그렇죠? 한번 품은 의심은 쉬이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모른 척 덮어버리기엔 제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호가 출근하고 난 뒤 집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욕실에서 싸아하고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미선이가 샤워를 시작한 것이지요. 제 심장이 발소리를 죽인 걸음걸이처럼
조심스럽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을 가로질러 아들 내외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못된 짓이었습니다. 남의 방문을 허락도 없이 여는 그 짧은 순간 제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안방에 딸린 작은 욕실, 그 앞에 놓인 작은 휴지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미선이가 그 임신 테스트기 상자를 들고 들어간 곳이 바로 저곳이었으니까요. 쿵, 쿵, 쿵. 제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대고 북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작은 휴지통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축축한 화장솜, 머리카락 뭉치, 다 쓴 화장품 샘플 봉지 같은 것들이 손끝에 불쾌하게 닿았습니다. 그 안을 헤집기를 몇 초, 마침내 제 손가락 끝에 딱딱하고 길쭉한 플라스틱 막대 같은 것이 잡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얇은 휴지에 둘둘 말려 있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결과를 보여주는 작은 창, 그 안에 선명하게 그어진 두 줄의 붉은 선이 있었습니다. 한 줄도 아니고 희미한 두 줄도 아닌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 없는 너무나도 선명한 두 줄. 그 순간 거실 창으로 쏟아지던 아침 햇살이 제 눈에는 시릴 만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칠간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던 불안한 예감과 흐릿한 의심이 차갑고 단단한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에 쥔 작은 플라스틱 막대기 하나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선명하게 그어진 두 개의 붉은 줄, 그것은 제 아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선고이자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명이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가져온 그것을 휴지에 곱게 싸서 제 서랍, 가장 깊은 곳 먼저 간 남편의 낡은 손목시계 옆에 넣어두었습니다. 차마 버릴 수가 없더군요. 그것은 이제 며느리의 배신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물이자 제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못하게 할 족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쌀을 씻고 북엇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어요. 구수한 밥 냄새도 지글지글 기름 위에서 익어가는 계란 소리도 모두 가짜 연극을 위한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은 진수성찬이네요. 아들 진호가 잠이 덜 깬 얼굴로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정성도 모른 채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것도 모른 채 며느리를 향해 다정하게 속삭이더군요. 미선아, 어제 잘 잤어? 오늘따라 얼굴이 더 예뻐 보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온 집안을 날카롭게 울렸어요. 놀란 아들 녀석이 엄마 왜 그래? 하고 물었지만 저는 차마 며느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미소 짓고 있는 저 얼굴 뒤에 얼마나 무서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들을 어떤 얼굴로 마주하고 있는 걸까?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이고, 늙은이 손에 힘이 없어서 그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주워들며 아무렇지 않은 척 둘러댔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범인을, 내 아들의 가정을 망가뜨린 그놈을 내 손으로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날 오전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충전기에 꽂혀 있던 며느리의 핸드폰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의 물건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을 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시 상황이었지요. 어미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는 말, 애청자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요? 살금살금 다가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쿵, 쿵 발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역시나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군요. 이걸 어쩌나 막막한 마음에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잉 마이너스하고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글자 몇 개가 떠올랐습니다. 팀장님, 어젯밤엔 꿈속에서도 미선 씨가 나왔어요. 보고 싶네. 팀장님,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부탁이라던 그 뻔뻔한 거짓말. 이 메시지 하나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회사 사람이구나.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직장 상사였구나. 저 멀리 화장실에서 물줄기가 멎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겨우 참았던 숨을 몰아쉴 수 있었어요.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해졌습니다. 이제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며느리 회사의 팀장이라는 작자.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이름을,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제 아둔한 아들을 대신해 이 지옥 같은 진실의 끝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조용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미, 제 수사일지의 첫 페이지는 바로 그 팀장님이라는 이름 석자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집에서 배우가 되었습니다. 자애로운 시어머니이자 다정한 할머니의 가면을 쓰고 하루 종일 며느리 미선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쫓는 그림자가 되었지요. 팀장님이라는 세 글자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내 며느리가 제 아들 진호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품게 한단 말입니까? 저는 기회를 엿봤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을 그 작은 기계, 바로 손전화기였습니다. 그 안에 모든 비밀이 있을 거라 확신했지요.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잠시 화장실을 갈 때도 손에서 그걸 놓지 않더군요. 제가 다가서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 화면을 감추기 일쑤였습니다. 그 경계심이 오히려 제 의심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걸 미선이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기회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미선이가 아침 샤워를 하러 들어간 직후였어요. 평소 같으면 당연히 들고 들어갔을 손전화기를 거실 소파 위에 깜빡 잊고 두고 들어간 겁니다. 욕실 문이 닫히고 곧이어 세찬 물줄기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소파로 다가갔습니다. 제 것보다 훨씬 크고 매끄러운 며느리의 손전화기. 차갑고 단단한 그것이 마치 모든 비밀을 품고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을 켜자 환하게 웃고 있는 진호와 미선이의 사진 위로 복잡한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 바로 패턴 잠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뭘까? 진호 생일? 결혼기념일? 미선이 생일?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몇 번 그어봤지만 패턴이 잘못되었습니다라는 차가운 메시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제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마음이 조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던 그 작은 상자, 임신 테스트기 상자에 그려져 있던 아주 작고 귀여운 노란색 별 모양. 설마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저는 떨리는 손가락을 화면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9개의 점 위로 기억 속의 그 별 모양을 천천히 그렸습니다. 한 획 한 획 그릴 때마다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점에서 손가락을 떼는 순간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맞았습니다. 비밀번호는 별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면 뱃속 아이의 태몽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서둘러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떨리는 손으로 2글자를 쳤습니다. 팀장. 그러자 화면에 단 하나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차수혁 팀장님. 차수혁.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이름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작은 프로필 사진이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30 후반에서 40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턱선, 값비싸 보이는 정장, 그리고 웃고는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오만한 눈빛. 제 아들 진호의 순하고 서글서글한 인상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남자였습니다. 바로 저 얼굴이, 저 눈빛이 내 며느리의 마음을 훔치고 내 가정을 망가뜨린 원흉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욕실에서 들려오던 물소리가 뚝 하고 그쳤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은 거실.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대화창을 끄고 화면을 잠그고 핸드폰을 원래 있던 소파 쿠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제 지문이라도 남았을까 옷소매로 화면을 급히 닦아냈습니다. 달칵하고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연하게 거실을 서성이다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김이 서린 얼굴로 나온 미선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아, 리모컨이 안 보여서. 여깄네. 미선이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옆을 지나쳐갔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선명하게 박힌 2개의 문장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2줄이야. 나 이제 어떡해. 이제 의심은 끝났습니다. 퍼즐 조각은 모두 맞춰졌고 저는 차가운 확신만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감히 내 아들의 자리를 넘본 그 팀장님이라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핸드폰을 주워들고 다시 재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손에 들린 며느리의 핸드폰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아기 잘 크고 있지? 라는 그 남자의 메시지가 제 망막에 새겨진 낙인처럼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감싼 미선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시선은 곧장 제 손에 들린 자신의 핸드폰에 꽂혔습니다. 찰나의 순간 미선이의 눈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공포, 당혹감, 그리고 이내 차가운 분노가 그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그걸 왜? 목소리는 간신히 짜내는 신음 같았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57년을 살아온 세월이 본능적으로 저를 움직이게 만들더군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고 어리숙한
표정을 지으며 핸드폰을 소파 위로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내가 씻는 동안 화면이 자꾸 혼자 번쩍번쩍 켜지길래 혹시나 고장인가 싶어서 어떻게 끄는지를 몰라서 만지작거리고 있었지. 요즘 기계는 영 어렵다 얘. 제 평생 연기라고는 해본 적 없는데 그 순간만큼은 저도 오스카 여우주연상이 부럽지 않았을 겁니다. 제 어설픈 변명에 미선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큼성큼 다가와 벼락같이 핸드폰을 낚아채더군요. 그리고는 제게서 등을 돌린 채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미친 듯이 화면을 눌러댔습니다. 그 가느다란 등이 어찌나 세차게 떨리던지 제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는 무언의 증거였습니다. 그날 하루 집안의 공기는 칼날 같았습니다. 미선이는 제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는 듯 저를 피했고 우리는 한마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은 아들 진호만이 이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해맑게 떠들 뿐이었죠. 미선아,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어머니 앞인데 표정이 왜 그래? 그 말에 미선이가 저를 힐끗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 속에는 어머니께 여쭤보세요 하는 원망과 경고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외면한 채 끓어오르는 속을 숭늉으로 달랬습니다.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훔쳐본 죄책감? 아니요,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의 얼굴과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제 머릿속에,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걸 진호에게 말한다면 아들은 제 말을 믿어줄까요? 아니면 아내의 사생활을 훔쳐본 파렴치한 늙은이로 매도할까요? 아닙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그저 의심 많은 시어머니의 히스테리로 끝날 뿐입니다. 저에게는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어떤 인간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10년 넘게 꺼내지 않았던 3단 찬압을 꺼냈습니다. 진호가 어릴 적 소풍 갈 때나 싸주던 바로 그 도시락 통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웬 도시락이세요? 출근 준비를 하던 미선이가 부엌으로 오며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싼 불고기와 잡채, 계란말이를 찬압에 담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내 회사 동료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우리 며느리 기 좀 살려줘야지. 어머니, 이걸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미선이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의도를 의심하면서도 대놓고 거절하지는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제 속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지만 제 손은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밤새 양념에 재워둔 소갈비를 푹 쪄내고 색색의 고명을 얹어 잡채를 무치고 정갈하게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저는 따뜻한 보온병에 담은 미역국까지 꼼꼼하게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도시락을 들고 며느리의 회사로 갈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심 도시락이 아닙니다. 적진의 심장부로 들어갈 유일한 통행증이었지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남자의 얼굴을 보러 갑니다. 제 아들의 가정을 부순 그 파렴치한의 얼굴을 제 눈에 똑똑히 새기러 갑니다. 우리 아들 점심 거를까봐 걱정도 되고 또 미선이 너도 고생하는데 이왕 하는 김에 내 직장 동료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넉넉하게 좀 했다. 요즘 회사들은 밥은 잘 주니? 제 물음에 미선이의 얼굴에 순간 스치는 불안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밤의 일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경계심이었지요. 하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그럼요, 어머니. 구내식당 잘 나와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보온 가방에 도시락을 담아 미선이에게 건네는 대신 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니다. 가다가 식을라. 마침 나도 오늘 근처 볼 일이 있으니 점심시간 맞춰서 내가 직접 가져다 주마. 미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 아니 그 이상의 반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진 시각. 저는 약속대로 며느리의 회사가 있는 빌딩 앞에 섰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거대한 유리 성체. 수많은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드나드는 그곳이 제게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제 아들의 가정을 파괴한 그 남자가 있습니다. 빌딩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가서 미선이의 이름을 대고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낯선 절차와 삼엄한 분위기에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저는 도시락 가방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정신 차리자, 이경자. 넌 지금 전쟁터에 온 거야. 미선이에게 전화를 걸자 당황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곧 로비로 내려온 미선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저를 이끌고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칸막이와 책상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그 낯선 풍경 속에서 저는 사냥감을 찾는 매처럼 눈을 빛냈습니다. 팀원분들 여기 계셔. 다들 인사드려요. 저희 시어머니세요. 미선이가 자신의 팀이 있는 구역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서너 명의 젊은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으로는 그들 너머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팀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있을 그 남자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때였습니다. 파티션 너머 가장 안쪽 자리에서 한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어이쿠, 미선 씨 어머님께서 오셨네요. 이렇게 귀한 걸음까지 하시고 미선이의 어깨가 움찔하고 굳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 모든 신경이 그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30 후반에서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하얀 셔츠에 단정하게 맨 넥타이, 선해 보이는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 누가 봐도 능력 있고 친절한 상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미선 씨와 함께 일하고 있는 부서장 김수혁이라고 합니다. 김수혁. 저는 그 이름을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네 번째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반지를 보았습니다. 가정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욱더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악의 근원과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제게는 시체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우리 미선이가 늘 말씀 많이 들었어요. 팀장님이 잘 챙겨주신다고. 제 목소리가 나오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제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도시락을 건네고 사무실을 나오는 내내 저는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해졌습니다. 적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이름도 목소리도 심지어 그 위선적인 미소까지도 전부 제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제 제 수사일지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응징의 시간입니다. 회전문을 통과해 들어선 빌딩의 로비는 제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바닥은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서는 차가운 조명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향수 냄새와 커피 냄새,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종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양손에 든 묵직한 도시락 가방만이 제가 이곳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미선이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선이는 제 팔을 잡아 끌며 어떻게든 저를 건물 밖으로 다시 내보내려는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뿌리치며 가장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며느리 직장. 동료들에게 인사를 해야지. 하지만 내 눈은 팀장 차수혁이라는 인간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너로구나 찾았다. 저는요, 사람 말은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웃는 얼굴도 예쁜 말도 사과도요. 대신 종이를 믿기로 했지요. 영수증, 출입기록, 예약표 그런 건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전날 회사에서 김수혁 얼굴을 확인한 그 밤 저는 오래된 공책을 꺼내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 대신 종이로 말하자.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더 단단히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손가방에는 작은 봉투 몇 장, 빈 영수증 파일, 볼펜, 그리고 오래된 독서 안경. 제 전쟁 가방이었지요. 찾은 증거 설명해 보면 1. 구내 카페 스탬프 카드. 회사 건물 1층 카페부터 들렀습니다. 전날 봐둔 자리, 파티션을 살짝 넘기듯 보이는 창가. 저는 계산대 앞에서 스탬프 카드 상자를 힐끗 봤어요. 반쯤 모아진 카드 한 장에 KSH라고 얇게 적힌 글씨가 보이더군요. 김수혁의 이니셜로 읽히는 그 카드 뒷면에는 연필로 조그맣게 1640, 1705 같은 시간 메모가 줄줄이. 아가씨, 이거 카드 위치가 섞인 것 같네. 제가 일부러 카드를 2장 뒤집어 다시 꽂아주며 말하니 아르바이트생이 웃더군요. 아, 저건 팀장님이 2잔씩 사가셔서요. 오후만 되면 같은 시간에 꼭 오세요. 같은 시간 2잔. 저는 그 말만 공책에 옮겨 적었습니다. 매일 1640 근처 2장 결제. 종이는 또 하나의 사실을 말하고 있었지요. 2. 구내 편의점 영수증. 엘리베이터 옆 편의점에 들러 캔커피 2개를 샀습니다. 계산대 뒤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띄더군요. 현금 영수증 미발급분은 3일 보관 후 폐기. 아가씨, 제가 어제 저녁에 다녀간 것 같은데 영수증을 못 챙겼네. 제가 모르는 척 웃자 계산원이 묻더군요. 시간이 언제쯤이셨어요? 어제 한 5시 좀 넘었을까요? 어제 5시면 같은 시간대에 김수. 아, 이건 법인카드네. 바로 뒤에 현금으로 또 결제 하나 있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법인카드 뒤 현금 결제, 같은 시간대 2건, 같은 시각에 같은 줄에서 서로 다른 결제 수단. 누군가는 기록을 남기고 누군가는 지우려 한 겁니다. 하지만 영수증은요, 옆자리에 꼬리를 남깁니다. 3. 503호 회의실. 층 안내판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회의실 문마다 붙은 자석표가 줄줄이 매달려 있었지요. 503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낮게 깔린 창문 틈으로 안을 훔쳐보니 TV 모니터 아래 흰 보드에 지워지지 않은 회의 제목 2줄.
내부 기획 미팅 PMKSH. 아무도 참석자 칸을 채우지 않았더군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꺼내 문틈에 끼웠습니다. 도시락 반납처 마케팅팀 김수혁 드림. 일부러 오타를 냈습니다. 드립니다가 아니라 드림. 상대가 저를 기억하게 하려는 작은 미끼였지요. 흔적을 남기지 말자는 사람에게 저는 흔적을 남기는 판을 깔기로 했습니다. 4. 경비 아저씨의 기억. 로비 경비 데스크에 들러 커피 2캔을 올려놓았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뭘 다 사오시고 아저씨 덕분에 길 안 헤맸어요. 근데 위층 회의실 예약은 누가 하세요? 젊은 것들이 맨날 밤늦게 불을 켜나 아저씨가 씩 웃더군요. 그 팀장은 항상 본인이 예약하고 본인이 열쇠 받아가요. 요즘은 옆에 누구 데리고 다니던데. 이쁜 처자. 그렇구먼.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른들 세계에서는요, 더 묻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답을 데려오거든요. 배달앱의 습관. 낮에는 회사, 밤에는 집. 사람의 습관은 앱에 찍힙니다. 미선이 폰을 다시 볼 수는 없으니 저는 우회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 배달가게 중에 며느리가 즐겨 시키던 곳들이 있지요. 그중 한 곳 사장님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안 시키셨네요? 아, 미선이가 요즘 속이 안 좋다네. 근데 지난번에 시킨 그 초밥 회사로도 배달되나? 회사요? 그 건물 정문은 경비가 까다로운데 뒷문 쪽 사람들한테 전화 오면 시간 맞춰 가져다 드려요. 저 그 팀장님 있잖아요. 항상 같은 자리로 시켜요. 같은 자리? 사장님이 머뭇거리다 말합니다. 창가 16층, 초밥 2세트에 탄산 하나, 생수 하나. 늘 같은 주문이요.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습관은 배신을 모릅니다. 6. 낮은 목소리 한 줌.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회사 16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503호 앞에서 멈춰 설 때 문틈으로 스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흔적 남기지 말자고 했지. 미선아. 뚝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금 문을 열어젖히면 오늘이 끝나버립니다. 저는 오늘을 끝내려 온 게 아니라 끝낼 수 있는 내일을 만들러 온 사람입니다. 7. 반지. 엘리베이터 앞 투명 유리벽에 제 얼굴과 저 멀리 복도 끝에 김수혁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가 걸어오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왼손 넷째 손가락 은은하게 빛나는 반지가 다시 한번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묵직하게 다짐했습니다. 가정을 가진 자가 남의 가정을 넘어뜨렸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8. 짧은 대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려는 찰나 제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팀장님. 그가 멈춰섰습니다. 저는 공손한 웃음을 입가에 걸었습니다. 아까 도시락은 다들 맛있게 드셨지요? 아, 네. 덕분에요. 어머님, 손이 정말 좋으시네요. 아이고, 늙은 손이죠. 근데 반지는 예쁘네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 반지 잘 안 끼고 다니던데. 저 반지는 매일 끼고 계시나 봐. 그가 아주 짧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 매일 끼고 다닙니다. 그렇죠. 소중한 건 매일 확인해야 안심이 되죠. 제 말의 끝에 아주 얕은 미소를 얹었습니다. 그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만 눈매는 아주 살짝 굳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떨림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칸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도착했지요.
저는 먼저 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럼 팀장님, 흔적 남기지 말아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웃음을 지운 얼굴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틈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오래 기억할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9. 집에 돌아와. 저녁 무렵 저는 밥상에서 진호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진호야, 회사는 어땠니? 그냥 바빴어요. 미선이는 숟가락을 몇 번 놀리더니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쪽을 쏘아보는 눈빛이 더 이상 숨지 않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말이 됩니다. 10. 전화 한 통.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오자 낯선 번호 하나가 떴습니다.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지요. 여보세요. 어머님이시죠? 낮고 정돈된 남자의 목소리. 누구시죠? 아까 로비에서 김수혁입니다.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낮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회사에 오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왜요? 미선 씨가 불편해합니다. 팀장님도요? 숨이 아주 짧게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를 위해 하는 말입니다. 모두요? 제 아들도 포함해서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지요. 팀장님, 제 말 하나만 기억하세요. 종이는 거짓말을 못해요.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책을 덮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조리원 상담에 전화를 걸 겁니다. 예약자 이름이 누구인지, 보증인 서명은 누구인지, 분만 예정일은 어느 날짜로 잡혔는지, 그리고 모레는 회의실, 사용대장을 확인하러 다시 갈 겁니다. 도장을 찍는 손이 누구인지, 야간 출입카드 기록은 몇 시로 찍히는지. 저는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감정이고, 감정은 흔들리지만, 기록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낮에 보았던 반지 하나가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제 아들 진호의 초라한 어깨가 겹쳐졌지요. 저는 조용히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일 한 장 더 모으겠습니다. 영수증을, 예약표를, 출입기록을. 끝으로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김수혁 씨, 그럼 저는 증거로 말하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날 공책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은 흔들리고 숫자는 버틴다. 그리고 목표를 딱 하나로 좁혔지요. 초음파 사진의 날짜. 사진 한 장, 날짜 한 줄이면 끝날 일입니다. 아침을 차릴 때 미선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또각또각 삭막했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역을 썰었습니다. 북엇국 대신 미역. 냄새에 예민하다던 그 입에 오늘은 태연하게 들어가더군요. 사람 마음이 바뀔 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입맛이랬습니다. 미선아, 점심에 미역국 더 끓여둘까? 괜찮아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그래. 몸이 먼저다. 기록은 내가 챙길게. 저는 그 말 끝을 아주 작게 삼켰습니다. 들었어도 못 들은 척 했겠지요. 1. 산부인과 접수 기록. 식탁을 치우자마자 저는 전날 메모를 펼쳤습니다. 조리원 상담 동그라미, 며느리 방에서 슬쩍 본 문자들, 사이에 병원 이름이 있었거든요. 동네에서 차로 20분, 산모들이 줄 서는 곳. 전화를 걸자 정중한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 산부인과입니다. 예, 제가 보호자인데요. 미선이 아니 김미선 씨.
초음파 사진 날짜가 좀 헷갈려서요. 저희 집에 전해드려야 해서. 확인은 가능한데요. 보호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성함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뒷자리요? 네, 그리고 보호자 등록된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보내드릴게요. 띠링, 제 폰이 아니라 거실. 탁자에 엎어놓은 미선이. 보조폰이 깜빡였습니다. 며느리가 번호 바꾼 뒤 서랍에 던져둔 보조폰이었지요. 배터리를 충전해 둔 게 오늘만큼 고마울 수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 6자리를 불렀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내원 기록은 첫 내원 8월 28일, 재내원 9월 11일, 10월 2일 정밀. 초음파 사진 발급은 각 날짜와 동일합니다. 담당의 성함이요? 김한진 원장님이고요. 아, 보호자 성명 공란이시네요. 동행하신 분 서명은 K, S, H, 이니셜로 남았습니다. 예, 필체가 작아서요. 예약 폼에는 김수까지 쓰다. 지워진 흔적이 있고 최종은 이니셜로 처리됐네요. 필요한 서류는 병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잠시 기대 앉았습니다. K, S, H, 김수혁. 종이는 역시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 사진관, EXIF라는 작은 진실. EXIF는 사진 파일 안에 숨어있는 찍힌 순간의 메모장이에요. 카메라 스마트폰이 사진을 저장할 때 함께 기록하는 메타데이터 부가정보, 포맷을 말합니다. 이제 사진이 필요했습니다. 미선이는 초음파 사진을 종이로도 휴대폰으로도 가지고 있었지요. 종이는 병원에서 받으면 되고 휴대폰 사진의 원본 정보 EXIF는 사진관에서 뽑아낼 수 있다는 걸 전에 손자 사진 뽑으러 갔다가 어깨 너머로 들었습니다. 동네 사진관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님, 어제도 오셨죠? 증명사진? 아니야. 오늘은 이거 좀 원본 날짜. 그대로 크게 뽑고 싶은데. 저는 USB를 내밀었습니다. 사실은 USB가 아니고 내 폰으로 미선이 폰의 카톡 사진을 원본으로 전송받아 옮긴 거였지요. 전날 미선이가 욕실에 있을 때 엄마로 저장된 상대에게 보낸 초음파 사진을 확인했고 제 번호로 원본 보내기를 눌러둔 제 과오, 아니 제 결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직원이 파일을 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메타데이터 남아있어요. 촬영일자 10월 2일 1118 기기명. 매드 얼트라사닉 GPS는 꺼져 있고요. 날짜가 사진에 박히게도 돼? 가능하죠. 오른쪽 아래에 작게 넣어드릴게요. 아주 선명하게, 흔들리지 않게.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랑 엇갈렸습니다. 뽑혀 나온 사진 구석에 숫자가 박혔습니다. 2025년 10월 2일 11시 18분. 저는 그 숫자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날이 아니라 아이의 존재를 천명한 날. 미선이가 말한 기적의 첫 기록. 그리고 그 기록의 옆에는 병원 도장을 받을 공간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3. 조리원 보증인. 그 길로 조리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실장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친절했습니다. 네, 산후조리원입니다. 예, 김미선 예약건 확인 좀 하려는데요. 입금자명 확인하려고요. 아, 산모님 본인 확인 절차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예약 보증인 이름만 알려줘요. 전액 입금 전에 보증인이 누군지, 집에서 정산을 해야 해서요. 부모 쪽 보증인인지 회사 쪽인지 그것만. 상담실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보증인은 김으로 시작하는 남자분이시고 회사 이메일로 견적서를 받으셨어요. 더 자세한 건 방문하셔야.
회사 마케팅팀 맞죠? 방문하셔서 확인받으시죠, 어머님.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묻지 않는 게 때로는 더 많이 아는 길입니다. 4. 저녁 식탁 위에 잔물결. 저녁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뜨더군요. 미선이는 젓가락을 들다 말다 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알림이 하나 뜨고 꺼지고 그 박자에 맞춰 내 속도 들썩였습니다. 미선아, 왜요 어머니? 사진 한 장만 보여줄래? 그 기적이라는 아이. 그 순간 공기가 탁 멎었습니다. 왜요? 할미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인사라도 해야지. 미선이는 잠깐 나를 세웠다가 생각을 바꾸는 듯 휴대폰을 눌렀습니다. 초음파 사진이 화면에 떴지요. 됐어요? 보셨어요? 응. 날짜도 보이고. 날짜요? 10월 2일. 오전 11시 18분. 미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다 제 눈을 아주 천천히 피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종이처럼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사람은 떨리고 종이는 접히니까요. 밤 전화 2통.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자 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김수혁입니다. 낮보다 더 가라앉은 목소리였지요. 오늘 병원에 연락하셨더군요. 응. 보호자니까. 보호자가 누굽니까? 아직은 며느리 시어머니지. 어머님, 이 문제는 성급하게. 10월 2일 11시 18분. 당신 옆에 누가 있었는지 병원 도장 찍어오면 이야기합시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지요. 그날 제가 데려갔습니다. 응, 그러겠지. 내가 모르는 건 왜고 얼마나인지야. 뚝, 그가 먼저 끊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제가 걸었습니다. 병원에요. 접수처죠? 초음파 사진 원본에 날짜 각인하고 진료 확인서 발급 부탁해요. 내일 아침 찾으러 갑니다. 네, 준비해 놓겠습니다. 동행 서명도 확인되어요.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공책의 한 장을 또렷하게 넘겼습니다. 사진 날짜 보증인 동행 서명. 네 줄의 사슬이 서로 맞물리는 소리가 귓가에서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6. 밤의 독백.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어두운 유리창에 제 얼굴과 내 아들 진호의 어린 시절 사진이 겹쳐 보이더군요. 유리 안쪽엔 순한 웃음, 유리 바깥엔 굳은 표정, 둘 사이에 한 줄 날짜가 가로로 서 있었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한 사람들, 흔적 남기지 말자고 속삭인 사람, 그리고 종이가 말하게 하자고 적어둔 나.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가슴속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느님, 제가 분노로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고 기록으로 움직이게 해주세요. 제 아들이 끝까지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저를 붙들어 주세요. 창밖으로 별 하나가 희미하게 떴습니다. 그 별을 보며 문득 오래전 남편 장례식 다음 날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문득 깨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그래도 내가 선다. 오늘도 그 말을 다시 꺼내 물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선다. 7. 내일을 위한 정리. 잠들기 전 저는 공책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원본 날짜 각인 준비. 진료 확인서 동행 서명 K. S. H 준비. 조리원 보증인 회사 메일 방문 확인. 회사 회의실 사용기록 503호 경비 데스크 경유. 카페 스탬프 편의점 영수증 사본 확보. 그리고 맨 아래에 크게 굵게. 감정은 잠시 넣어두고 증거는 겹겹이. 불을 끄기 직전 방문 틈으로 진호방.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이처럼 웅크리고 자는 아들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한번 쥐었다 놓고 속으로만 속삭였지요. 진호야, 엄마가 날짜 한 줄로 내 등을 지켜줄게. 울지 말고 내일 한 숟갈만 더 먹자. 그리고 방불을 끄며 아주 단단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일 저는 병원에 갑니다. 사진 한 장, 날짜 한 줄. 기적은 숫자 앞에서 무너지고 숫자는 사람 앞에서 정의가 됩니다. 저는요, 그날 새벽부터 발에 불이 나도록 움직였습니다. 감정은 잠시 넣어두고 증거는 겹겹이 공책 첫 장에 적은 그 문장을 가슴에 달고요. 1병원 도장과 필체, 문 열자마자 들어간 산부인과 접수 창구에서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김미선 산모 초음파 사진 원본하고 진료 확인서 준비돼 있지요? 직원이 투명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오른쪽 아래 숫자가 또렷했지요. 2025년 10월 2일 11시 18분. 그 옆에는 붉은 병원 도장이 쾅 찍혀 있었습니다. 확인서 하단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동행자 서명 K, S, H, 볼펜으로 훅 긋다 멈춘 김수의 흔적까지. 저는 그 밑줄을 손가락으로 한번 짚고 파일을 품에 넣었습니다. 종이는 역시 거짓말을 모릅니다. 이 빌딩 경비 데스크의 분침 소리. 점심이 가까워질 무렵 미선이 회사 빌딩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어제 낮과 같은 바닥, 같은 향. 딱 다른 게 하나 있더군요. 제 얼굴 표정. 어제는 흔들렸고 오늘은 굳었습니다. 경비 데스크의 박 씨가 저를 힐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네요. 예. 어제 도시락 반응이 좋아서요. 그런데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회의실 사용 대장 어디서 확인하나요? 그건 회사 인사팀이나 총무팀만. 그렇지요. 제가 총무팀에 정식으로 요청 넣기 전에 빈 시간만 좀 보고 싶어서요. 10월 2일 오후에 503호가 비어 있었는지. 박 씨가 잠시 저를 보더니 시계를 한번 흘깃했습니다. 분침이 또각또각. 빈 시간인지 여부만 말씀드리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예약이 있었고 예약자명은 김수아, 성함 끝은 화면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굳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 두 글자면 충분했습니다. 또 하나만요. 출입카드 로그는 며칠 보관하세요? 평소 3개월이요. 그래요. 그럼 10월 2일 저녁 김미선과 김수혁 카드가 16층에 찍힌 기록이 있는지 유무만. 박 씨가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더니 모니터를 슬쩍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18시 54분과 18시 57분에 각각 16층 입구, 그리고 21시 11분, 21시 14분 하행 엘리베이터. 더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충분합니다. 유무만으로도 느낌표는 찍히니까요. 삼복도 503호 앞에서 16층 복도는 카펫이 발자국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503호 문패 아래 금속 손잡이가 차갑게 빛났지요. 저는 문틈에 귀를 대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문고리 아래 바닥을 살폈습니다. 청소가 잘 돼 있어도 꼭 남는 흔적이 있거든요. 문틈 바로 앞 카펫결 사이에 얇은 투명 비닐 조각이 반짝였습니다. 일회용 비닐 장갑을 뜯을 때 생기는 그 작은 귀퉁이. 저는 소지용 봉투를 꺼내 핀셋으로 조심히 주었습니다. 비닐 장갑 하나 어젯밤 공책에 적어둔 단어가 손끝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옆 탕비실에 들렀습니다. 종이컵 더미 옆 라벨 뜯긴 탄산수 병이 쓰레기통 위쪽에 놓여 있더군요. 라벨 끄트머리에 매직으로 쓴 듯한 동그라미 표시.
그 아래 10월 2일. 누군가 회의실까지 가져가다 남긴 듯 했습니다. 저는 집게로 집어 사진만 한 장 찍었습니다. 쓰레기는 그대로 두고요. 사진도 증거니까요. 사 편의점 영수증의 줄간. 빌딩 1층 편의점에 내려가 물을 샀습니다. 계산대 파트타임 학생에게 조심스레 물었지요. 아가, 혹시 영수증 제출력 되니? 10월 2일 밤 탄산수랑 생강캔디, 일회용 비닐장갑 싼 기록. 기간 지정하면 검색은 되는데 결제 수단을 알아야 해요. 회사 카드야. 김수영 명으로 결제된 게 있을 거야. 아이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1시 3분 KIMSH. 법인카드로 탄산수 2개, 생강캔디 1개, 일회용 비닐장갑 1개, 입덧사탕 1개 여기 있네요. 영수증은 못 주겠지? 규정상 원본은 안 돼요. 대신 품목과 시간은 이렇게 고객 확인용으로 출력해 드릴게요. 얇은 종이가 프린터에서 나오는 동안 제 가슴도 아주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21시 3분 503호 예약 19시에서 21시. 하행 엘리베이터 21시 11분. 숫자가 서로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사람밤 청소 아주머니. 복도 끝에서 카트 밀고 나오시는 청소 아주머니께 공손히 인사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혹시 10월 2일 밤에 503호 청소하셨나요? 그날 합동 회식 있다고 늦게까지 많이 썼지. 503호도 9시 좀 넘어서 비었고, 혹시 이상한 거 보신 건 없을까요? 이상한 게 어딨어. 젊은 사람들이 밤에도 일하지. 근데 그날 쓰레기 봉투 위에 비닐장갑 한 켤레가 포장째 있었어. 탄산수 빈 병이랑 입덧사탕 봉지도. 입덧사탕이요? 응. 요새 잘 나간다더라. 내 친구 며느리도 들고 다닌다네. 아주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제 심장은 또 한 번 꾹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정중히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의 입말도 때론 도장만큼 분명하니까요. 6로비 전화 한 통, 가표 하나. 로비로 내려오는데 제 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왜? 회사 오셨죠? 응. 커피 마시고 내려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 인생 어머니가 다 망치면 저는 도망갈 거예요. 그 말 끝에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도망을 말하더군요. 저는 길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미선아, 도망은 길이 아니야. 길은 사람이 서는 자리야. 내가 설 자리를 찾을 때까지 나는 서 있을 거다.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바로 이어 또 다른 전화. 어머님, 김수혁입니다. 그래요. 오늘 회사에 오셨다죠. 어머님, 솔직히 말합시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값을 매길 걸 내가 원했으면 벌써 매겼지. 그럼 뭡니까? 책임이요. 각자 몫만큼. 숫자대로. 숫자라뇨. 10월 2일 11시 18분 병원. 19시 21시 503호. 21시 3분 편의점. 21시 11분 하행 엘리베이터. 이 네 줄을 당신 부인과 우리 아들 앞에 놓고 말하자는 거요. 자리 만들어. 넷이 앉자. 그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마른 목으로 말했지요. 내일 저녁 7시. 빌딩 맞은편 루미에르 카페. 예약하겠습니다. 줬소. 칠밤 트레이에 올려둔 4가지.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투명 트레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4개의 칸이 있는 반찬 트레이였지요. 저는 그 칸마다 오늘의 조각을 한 가지씩 올려놓았습니다. 초음파 사진 도장 10월 2일 11시 18분. 회의실 예약 캡처 19시에서 21시. 예약자 이니셜
편의점 고객 확인 출력 21시 3분 품목과 시간. 비닐장갑 포장 귀퉁이 조각 증거 봉투에 보관. 그리고 트레이 옆에 공책을 펴고 아주 굵게 한 줄을 썼습니다. 도망 대신 도장. 문득 창밖을 보니 늦가을 바람이 세게 불어 나뭇잎이 유리창을 긁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속의 떨림을 긁어내는 소리 같았지요. 저는 손등으로 가슴을 꾹 눌렀습니다.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내가 서야 내 아들이 선다. 불을 끄고 누우려는데 진호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잠깐 들어가도 돼? 들어와. 그 아이 아니 내 아들은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회사 앞 빵집에서 샀어. 엄마 요즘 밥도 잘 못 드시는 것 같아서. 그 말에 목이 훅 메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다. 엄마, 나 무서워. 그래, 무서울 수 있다. 근데 내가 선 자리를 내가 무서움으로 덮어주진 않을 거야. 내가 설 수 있게 길을 밝혀줄 거다. 진호가 제 어깨에 이마를 댔습니다. 어두운 방 안 작은 체온이 제 등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텅 비었던 지난 세월의 외로움이 아주 조금 녹아내렸습니다. 저는요, 그날 밤만큼 집이 넓고도 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전등은 다 켜져 있는데도 집안 공기는 칼날 같았지요. 미선이는 방문을 닫고 숨어버렸고 제 아들 진호는 거실 끝 소파 모서리에 몸을 반으로 접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따끈한 생강차를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괜찮아지는 법을 배우는 중이지. 오늘은 목만 데우고 자라. 싱크대에 컵이 부딪히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제 손은 서류철을 꺼내고 볼펜을 정렬하고 메모지를 찢어 순서를 붙였습니다. 절차는 사람을 지탱합니다. 분노는 금방 식지만 절차는 길게 버틸 힘을 주거든요. 문득 미선이 방문이 아주 조금 열리며 그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문틈 너머로 그녀의 눈동자만 보였지요. 오늘 그 카페에서 하신 말씀 지킬게요. 검사, 사과, 정리 도망 안 갈게요. 저는 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밤 집안에는 말 대신 기척만 드문드문 오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펴며 진호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혹시 내가 더 빨리 알아채야 했나? 아냐. 알고 싶어도 사랑은 눈앞을 추려. 넌 오늘 눈을 다시 넓힌 거다. 진호가 제 손등을 꼭 잡았습니다. 온기 한 줌이 소매를 타고 올라와 가슴에 닿는 느낌이었지요. 오늘 우린 서로의 온기로 겨우 선을 그었다. 그 선을 내일 넘지 말자. 아침이 오기 전에 알람보다 먼저 폰이 울렸습니다. 미상번호.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잠깐의 침묵 후 낮고 단단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수혁의 아내입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지요. 네. 어젯밤 남편한테서 다 들었습니다. 당신이 증거를 4칸으로 나눴다고. 한 장은 제 몫으로 받았습니다. 그녀의 숨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쪽에서 굳이 묻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그들이 이미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만나 뵙고 싶습니다. 싸우려는 게 아니라 정리하러 가야 해서요. 저는 한 박자 쉬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전 병원 예약이 있습니다. 산전 비침습 친자 검사. 끝나고 카페 여울에서 뵙지요. 감사합니다. 통화가 끊어진 뒤 저는 메모지에 시간 장소 목표를 굵게 적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볼 수 있게 냉장고 자석으로 딱 붙였지요. 병원 대기실은 차분했습니다.
전광판에는 번호가 오르고 유리창 너머 간호사가 움직이고 창밖 은행잎은 바람에 뒤집히고 사람 사는 풍경이 오히려 저에게 균형을 잡아주더군요. 접수대에서 이름을 확인하던 간호사가 서류를 넘기다 말고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보호자분 성함은 이경자님이시죠? 오늘은 산모 혈액 그리고 비교 대상 1인의 구강 상피 채취 예정입니다. 네. 비교 대상은 아직 도착 안 했을 겁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쓴 김수혁이 들어섰습니다. 제 아들 진호가 벌떡 일어나려는 것을 저는 손목을 잡아 앉혀두었습니다. 지켜보는 게 내 자리다. 오늘 내가 설 자리는 싸움판은 아니다. 김수혁이 제 앞에 와서 허리 숙였습니다.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좋다. 오늘은 말 줄이고 혈관과 면봉이 말하게 하자. 체열실 문이 닫히고 잠시 후 미선이와 김수혁 이름이 번갈아 호출됐습니다. 유리문 앞 의자에 나란히 앉은 그 둘. 한때는 은밀한 공모, 오늘은 공적 책임.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봐야 아프고 아파야 잊지 않는다는 걸 저는 오래전에 배웠거든요. 검사가 끝나자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결과는 영업일 기준 1014일 소요됩니다. 법적 활용을 원하시면 별도 공증 안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나오는데 제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미선이 손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짧게 정말 한 뼘만큼 그 손등을 도닥였습니다. 약속 지켰다. 고맙다. 그녀는 눈을 꼭 감았다가 뜨더니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심 무렵 카페 여울. 햇살이 잔물결처럼 테이블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김수혁의 아내 하나 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멀지 않아요. 마음이 멉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4칸짜리 복사본을 꺼내 조용히 펼쳤습니다. 이 문서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이 둘의 엄마로서 도망치지 말라고요. 한참 동안 우리는 서로의 차가 식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먼저 말을 잇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질서를 세우러 나왔습니다. 그 질서에 제 가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당연히. 당신 가정은 무너진 증거가 아니라 지켜야 할 증거입니다. 하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임신이 사실이라면, 그 아이가 제 남편의 피라면 저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키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지요. 그 약속은 내 아들에게도 내 며느리에게도 갖게 지킬 겁니다. 모욕 대신 절차, 분노 대신 서류. 그녀는 휴지 한 장을 접어 컵받침 아래 밀어 넣더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원망 대신 체면을 접고 나왔습니다. 서로의 아이들 앞에서 어른답게 합시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콱 메었습니다. 성난 칼날보다 접은 체면이 더 날카롭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현관을 열자마자 진호가 달려나왔습니다. 엄마, 병원은? 했다. 결과는 기다린다. 기다리는 동안 흔들리는 말하지 말자. 네. 그때 미선이가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 며칠만 친정에 가도 될까요? 회사에서도 조사 들어올 것 같고. 저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가거라. 다만 도주가 아니라 통보로. 일정, 연락처, 머무는 주소까지 문장으로 남겨두고. 그게 어른이다. 미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밤이 되자 거실불을 낮춰놓고 저는 혼자 앉아 서류철을 다시 넘겼습니다.
볼펜으로 굵은 선을 그으며 다음 순서를 정리했지요. 회사 윤리위 사실확인 요청서, 제출 주체 미선본인 보조시모, 손해배상 청구 소명자료, 지출 내역, 일정표, 영수증 스캔, 결과, 통보시 시나리오 A, B, A 친자 아님, 협의이혼, 환수, 합의서 문안, 비친자 일치 출생 전후 법정윤리 절차 분리 진행, 아이의 최선의 이익 최우선. 적어 내려가다 문득 창밖을 보니 별이 톱니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속에서 아주 깊고 부드러운 온기가 올라오더군요. 오늘 하루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자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사람이 서로 기대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각자 서서 서로를 비춰줄 때 오래 간다는 것을. 방으로 들어가는 진호가 문턱에서 멈춰 섰습니다. 엄마. 응. 오늘 고마워. 엄마가 옆에 서준 게 아니라 내 뒤에 서준 게 더 고마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에 서는 건 밀어주려는 마음이다. 내일 내가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나는 한 걸음 더 물러서서 지켜볼 거다. 불을 끄기 전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눈물의 날이 아니라 약속을 확인하는 날. 그 말을 스스로에게 도장 찍듯 새기고 등을 곧게 펴고 불을 껐습니다. 그 밤 집은 조용했지만 도망치는 침묵이 아니라 버티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분노의 칼이 아니라 기다림의 칼날이라는 걸. 얇지만 곱고 느리지만 정확한 정의의 속도로 가는 길이라는 걸. 저는요, 결과 통보날 아침을 평생 기억할 겁니다. 병원 문 앞 벤치에 앉아 있자니 전광판 숫자 하나가 바뀔 때마다 심장이 같이 들썩이더군요. 진호는 제 옆에서 손바닥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라는 말로 마음을 헝클지 마라. 오늘은 말보다 도장이 앞선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가슴께에 바짝 끌어안았다가 천천히 뜯었습니다. 활자로 박힌 결론은 단 4줄. 그러나 그 4줄이 우리 집의 지난 3달을 갈아엎었습니다. 진호야. 응. 검사 결과. 내 혈연은 아니다. 그 순간 진호의 어깨가 아주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떨어졌지요. 저는 그의 등을 아주 오래 쓸어내렸습니다. 울어라. 오늘 울음은 패배의 울음이 아니라 정리의 울음이다. 오후 카페 여울. 미선이, 김수혁 그리고 김수혁의 아내 하나 씨가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4칸짜리 문서가 다시 놓였고 저는 볼펜 2자루를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오늘은 도망 대신 도장 찍는 날입니다. 제가 말하자 미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혁이 뒤이어 낮게 말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을 정리합시다. 아이에게 거짓말은 남기지 말고요. 저는 문서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회사 윤리위 사실 확인 및 직장 내 위계관계 위반 보고, 당사자 서명, 위자료 및 손해배상, 임신 출산 관련 비용 분담 계획 금액 기한 명시, 친자 인정 및 출생 신고 책임, 양육 방안 아이의 최선 이익 우선, 협의 이혼 절차 개시 미선 진호, 분할 및 환수 내역 정리 목록 첨부. 말로 약속하면 기억이 흐려진다. 종이에 적힌 약속은 심장이 흔들려도 길을 잃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덧붙이자 하나 씨가 아주 작게 맞아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승리의 웃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김수혁이 마지막 장에 서명하는 순간 그의 손등이 멈칫했습니다.
반지가 책상에 딱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팀장님, 제가 그를 불렀지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십시오. 능력은 성과로, 사랑은 책임으로 증명하는 법입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비로 씻긴 듯 맑아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진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끝났어? 끝난 건 없다. 다만 끝낼 수 있는 것부터 끝낸 거다. 그 말에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이는 내일 아침 구청 가서 신청서 접수한다. 친정으로 주소지 이동하고 회사 조사도 받겠대. 진호가 한숨을 내쉬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다시 서볼게. 이번엔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그래. 사람은 같이 서줄 때도 있지만 꼭 각자 서야 같이 설 수 있다. 내가 서면 엄마는 한 걸음 물러서 지켜본다. 그날 밤 저는 된장찌개를 다시 끓였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와 냄새 난다던 그 찌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주방 벽을 둥글게 때렸고 뻐꾸기 시계가 제때에 뻐꾹 울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진호가 조심스레 국을 떠넣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아, 엄마, 이 맛이 그리웠다. 저는 그 말에 슬며시 웃었습니다. 밥심으로 다시 걷는 거다. 내일 아침엔 내가 넥타이를 반듯하게 매고 나가거라. 응. 사흘 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부 윤리위 결과 김수혁 직위 해제, 보직 해임, 교육, 징계 절차 진행. 미선이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잦은 퇴사 의사를 냈습니다. 저는 미선이에게 문자 한 줄을 보냈습니다. 도망 아니고 정리, 잊지 마라. 아이를 죄의 증거로 만들지 말고 책임의 증인으로 키워라.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아니, 이경자 여사님. 약속 지키겠습니다. 저는 폰을 살며시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들꽃을 쓸고 지나가며 작지만 또렷한 길을 남기더군요. 며칠 뒤 하나 씨가 아이들 손을 잡고 잠깐 들렀습니다. 현관 앞에서 인사만 하고 돌아섰지만 그 짧은 순간에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각자 자리 지킨 것뿐이에요. 그녀가 돌아서는 등 뒤로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없자고요. 그녀가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어른들의 약속이죠. 계절이 고개를 조금 더 돌릴 즈음 저는 작은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복사본, 녹취록, 영수증, 그리고 볼펜 2자루. 4칸으로 나눠 묶어둔 제 수사일지.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은 힘이 세다. 도망 대신 도장, 모욕 대신 절차. 정의의 속도는 느려도 정확하다. 저녁 무렵 진호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반듯했고 걸음은 어제보다 단단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국 끓일게. 그래. 근데 불은 약하게. 끓는 것도 과하면 타. 우린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새로 세운 질서가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에게도 말해줬습니다. 경자야, 넌 누군가의 앞에 나서서 싸운 게 아니라 뒤에 서서 버텨줬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창문 너머로 별이 하나 둘 켜졌습니다. 그 아래서 밥 짓는 냄새가 다시 집을 채웠고 뻐꾸기 시계는 제 시간에 울렸습니다. 우리는 각자 서서 같이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된 약속이 치유한다는 걸. 이걸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도망치고 싶은 날에도 한 줄만 적어두세요. 도망 대신 도장. 그 뜻은 힘든 상황에서도 회피하지 말고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며 책임있게 대처하라. 그 한 줄이 여러분을 다시 서게 할 겁니다. 제 선택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분이 있나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도망쳤던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라면 이경자처럼 했을까? 아니면 내 주변에도 이런 일이. 진호가 가장 안타까웠다. 미선이가 더 불쌍하다. 하나 씨가 진짜 대단하다. 도망 대신 도장. 내 인생에 적용하자면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때로는 남의 이야기가 내 삶의 나침반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욕 대신 절차, 도망 대신 도장.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